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저는 정치 신세계 진행을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윤갑입니다. 권순욱입니다. 하승주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 관련해서는 단연 1987입니다. 1987이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참고로 그 영화 속 그 스포일러,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 에피소드는 킵을 하셨다가 보신 후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정할게요. 저기 볼륨을 0으로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에게는 스포일러가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스포일러일 수 있다. 현대사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노태우. 네.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아 이거 어떡하지?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제6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선서 나는 네. 그럼 저렇게 고생해봤자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 된단 말이야? 60항쟁을 성공했는데? 근데 내가 영화를 본 바로는 사실 크게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60항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스포일러라고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다. 예. 1987 저도 봤고 하 소장님은 아직 못 보셨죠?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는 못 본 사람으로서 한번 참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표 소장님도 보셨죠? 봤죠. 네. 그럼 일단은 뭐 어떻게 봤는지 편하게 이야기를 해 볼까요? 네. 저는 그 87년 그 6월 제가 겪었던 87년 6월을 그대로 그냥 복원돼서 보여주는 것 같은 영화다. 몇 네, 살이었지 그렇게 그때? 그때 뭐 몇 살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뜨거운 그 광장에 한 사람이었다. 중2 아니면 예. 중3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용담 좀 구라 좀 치려고 했는데 그 점 중에 하나였다. 그 학교에서 왔다 갔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점 중에 하나였다. 역사 현장에 있긴 있었네요. 네. 그 시대를 숨쉬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역사의 주인공. 그 왜 그러냐면은 워낙 전국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역사 현장에 없던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최루탄 냄새가 매캐하던 시절이니까. 네. 그때 저기 대한민국의 아무튼 인구수 대비가 아니라 그냥 절대량으로 최루탄 사용량이 전 세계 1위였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루탄 수출국이었고 네. 그래서 동남아에 수출했다가 이렇게 독한 걸 어떻게 사람들 써요 해가지고 그렇죠. 막 네. 반품 당하고 하던. 한화라는 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87년 그 유월항쟁이 성공한 이유 중에 이건 뭐 정확히 제가 입증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최루탄이 동나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쏠 체류탄이 없을 정도로. 네, 재고가 앵꼬가 나가지고 조금 전에 결국은 하나 마을방법을 얘기했는데 그 해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대표적인 기업은 삼양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썼다. 네. 그 기업이 그 체류탄으로 성공한 기업이에요. 좋겠다. 네. 그 2시간 20분 가까운 상영 시간인데 아, 2시간 20분이었어요? 예. 진짜? 와, 지루하지가 나 그렇게 않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나는 거의 한 2시간 18분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긴 영화였구나. 내가 한번 내가 버럭하는 거 몰래 카메라 한다. 진짜. 진행이 어려워? 아니 진짜 어려운 건 아닌데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영화의 흐름을 보면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뭐 고문치사에 또 시위 현장에서 뭐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나름 코믹한 요소들과 함께 그 아픈 사실들을 잘 배치를 한 것 같아서 네. 영화를 보고 나면서도 가슴에 뭔가 남으면서도 네. 그리고 내가 아까 이 장면에서 웃었었는데 또 이 장면에서 울었었는데 잔상이 깊게 남는 영화였어요. 웃을 곳이 있었었나요? 웃을 것도 꽤 있었죠. 저기 이거는 스포일러가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웃는 곳이 없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딱 87학번이잖아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60항쟁을 그때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예. 6월 10일 날 전국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했죠. 네. 동맹휴업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수업 거부를 하는. 그때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나요? 예, 더 많았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네, 일부가 아니고 더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쉽게 해서 우리 100만 학도라고 그랬거든요. 네. 100만 학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길거리 뛰쳐나온 학생들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예. 학생들만 뛰쳐나온 게 아니고 뛰쳐나온 거에 시민들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숫자가 대단했었던 거죠. 시대철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발레학과 학생까지 다 뛰어나왔다. 데모를 별로 안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의대생들도 나왔으니까. 그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특권 의식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네. 나름 상류층, 귀족층에 들어와 있다는 어떤 선민 의식 같은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데모 하면은 데모에 당연히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게 보편적 상식이었는데 그걸 깨트린 게 87년 6월 항쟁. 그때는 심지어 의대생들도 시위에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왜 그렇게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사실 전두환 정권은 7년 차인데 그 전에도 물론 학생 운동이 굉장히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왜 하필 그 1987년에 그렇게 많이들 튀어나온 겁니까? 그걸 바로 지금 조금 전 윤가피 소장의 질문에 답을 준 영화가 바로 1987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뛰쳐나오는지를 박종철 학생의 죽음 그리고 이한열 학생의 죽음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있었죠. 자, 그러면은 영화를 봤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그 박종철이 고문치사 당한 그 시점이 몇 월입니까? 87년에. 87년 1월이죠. 1월부터 6월까지면 간격이 꽤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되게 답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학생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의혹은 있었는데 도대체 왜 죽었지? 정확한 사인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또 누가 죽였지? 여기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영화 1987에서 그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유행어가 하나 남았었죠. 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묵한 시절입니다. 어묵한 언론 환경에서 만화 만평 신문 만평에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였어요. 네. 분명히 보도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좀 소위 말하자면은 언론들이 좀 많이 개겼던 시기예요. 그때가 또.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세 군데에서 울었어요. 네. 눈물이 딱 나오는 게 박종철 선배의 아버님이 박정규님 네. 그 아버님이 그 유해를 화장하고 그 강물에서 얼어 있는 그 강물에서 그 유골을 붙잡고 종철아 애비는 할 말 없데이 네. 이 말씀도 참 유명한 네. 말씀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부모로서 그 애지중지 잘 키운 아들이 뼈가 가루가 되어 있는 네. 그리고 죽음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 참담한 마음을 표현한 대사인데 거기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보도 지침. 네.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씨발 보도 지침이고 나발이고 됐어. 막 해가지고 네, 막 칠판에 있는 보도 지침 지우는 네. 장면. 네. 제가 거기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 카타르시스가 확실히 느껴지던 네. 장면이죠. 네. 영화에서 그 보통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는 네. 포인트가 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영화적으로 따지자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자칫 표현을 잘못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죠. 네, 세련되게 네 잘해서 잘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왜 하필 87년도에 그렇게 됐을까? 이거를 조금 전에 박종철, 이한열 두 학생의 네. 죽음을 이야기를 했지만 80년 광주 항쟁을 여러분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네. 그죠? 다 보셨잖아요. 그때 처참하게 우리가 패배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모두가 좌절하고 그리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고 정당 지형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양대 그 우리 민주진영 지도자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때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런 상황이고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저항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폐허가 된 데서 싹이 하나 조금씩 자라가지고 87년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 보도 지침 칠판을 확
지우는 그 장면은 그 싹이 터서 정말 이제 그 뭔가를 뚫고 나오는 네. 그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60항쟁을 다룬 만화 중에 99도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1도가 더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물론 그 만화에서는 그 6월 10일 날 빵 폭발하는 지점을 이제 100도라고 표현했다면 네. 언론에서는 99도까지 분노가 올라갔는데 음. 빵 터진 지점이 보도 지침 몇이나 먹으라고 하는 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패배를 하고 처참한 패배를 하고 나면 무기력, 좌절 막 이런 거에 체념, 절망 자기 혐오. 이런 거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기간이 1984년 이 정도까지 지속이 됐었어요. 이전 박정희 예. 정권. 그 전두환 정권 당시에 네, 거기까지 예. 연결된 거죠. 지속되다가 1985년 정도 돼서 다시 이쪽이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운동권이 제거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운동이 조금 활발해지고 특히 제야 민주화 세력 같은 경우도 김대중, 김영삼 이 양대 지도자, 양 지도자가 다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야 민주 세력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 와중에 터진 사건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부영, 예, 이부영 의원이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분이 1985년 5.3 인천 사태.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 저는 어릴 때 그 사건 당시에 진짜 간첩이 준동한 사건으로 또 이해를 했으니까. 네. 왜? 언론들이 다 그렇게 또 떠들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87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용암이 팍 터지기 위해서 밑에서 진짜 아까 99도 네. 진짜 그겁니다. 쭉 끌어올린 거예요. 체념에서 절망에서 희망을 이끌어내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거죠. 네. 저는 또 전두환 정권의 그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뭐냐면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 정권의 홍보를 위해서 2개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영화 속에서 하정우가 자신의 뭐 친척이 뉴스위크 특파원이다. 이건 나 외신에 쏘겠다. 실제로 그때는 어쨌든 88 올림픽을 앞둔 상태에서 그 해외 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전두환 정권의 홍보를 위해서 치적 홍보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한 측면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약간의 어떤 신경 쓸 상대가 생겼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의 컴플렉스가 있다면은 바로 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거를 국가 행사 세계적 국가 행사인 올림픽을 치름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저는 영화에서 보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장소로 나온 게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이잖아요. 네. 이 근처에 제 친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한두 달에 한 번씩 그 앞에 지나가고 전 그 앞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건물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말 악마의 건축물 그 자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김수근 씨가 설계했는데요. 안에 내부의 그 실질적인 고문실까지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1층부터 5층까지 회전 원형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눈을 가리고 들어왔을 때 계단 참을 2번 지나면 한층 올라간다. 눈을 가려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삭제시키기 위해서 원형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층과 5층은 고문실이 있는데 이 고문실은 만들어질 때부터 욕조가 만들어졌어요. 네. 물고문을 예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취조실들은 약간 어긋나게 있어서 문이나 창문이 열려도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저는 악랄한 고문 장비가 뭐냐면 물고문도 아니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기 고문도 아니에요. 칠성판? 아니요. 통닭구이. 아닙니다. 가장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얇은 창입니다. 슬릿. 뭐냐면 아예 창문이 없으면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백을 안 하겠죠. 내가 인생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 자백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그래 나 죽여라. 근데 창문이 또 넓으면은 어떤 너무 큰 희망을 갖게 될 텐데 싸울 의지를 갖게 될 수 있다. 아주 얇은 창을 만들어놔서 밖이 보이지만 밖을 다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괴롭겠다 진짜. 그러니까 남영동 그 대공분실은 네. 시작 처음 만들 때부터 아예 그냥 고문 특화 시설로 만든 거예요. 네. 그 시설들이란 게 여러분들 그 일제 시대 때 그 형무소 같은 거 네.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만주를 가가지고 길림성을 가서 그 당시 일제 시대 그 고문 시설을 있는 그대로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 일제의 산물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 일제 시대 때 이미 그 물고문부터 해서 온갖 그 고문 도구들이 진짜 질비해. 그때 뭐 손톱 뽑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도구까지 다 있는데 남영동에는 그런 건 없지만 일제 시대 때 썼던 그거를 발전시킨 거죠. 발전시킨 겁니다. 그 물고문을 그 독재자들이 한국 현대 독재자들이 선호했던 이유가 흔적이 좀 적게 남을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걸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 김근태 의장도 물고문 당했던 그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가 바로 남영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고문 수사관들도 뭐 이야기 성경 이런 책을 읽고 있잖아요. 네. 김근태 의원께서도 예전에 썼던 글을 보면 가장 괴로웠던 게 자신을 고문하던 수사관들이 딸 걱정하는 거. 딸 시험 걱정. 야, 우리 딸 시험 못 봤어. 아, 진짜? 아, 효연이 그거밖에 성적 안 나왔대? 이런 이야기 할 때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꼈었다고. 왜냐하면 자신을 고문한 사람이 악마면 오히려 네. 마음이 편하겠는데 사람인 거야.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논파되고 있긴 한데 그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네.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끔찍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1987에서는 일단 박종철, 이한열 열사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이 나온 거는 일단 제가 보기로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일단 중심 이야기를 끌어가는 축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60항쟁에 확실하게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게 이한열 열사가 네. 체류탄 직격탄 맞고, 그러니까 체류탄은 보통 하늘을 향해서 쏘거든요. 그렇죠. 쏘고 이게 사람들 머리 위에서 공중에서 터져야 터져가지고 되는데 체류에게 쭉 퍼지는 건데,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는 그 연세대 정문, 우리 하 소장이 연세대 나왔지만 정문에서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안 쏘고 진짜 학생들 사람을 향해서 체류탄을 쏜 거예요. 이 장면도 이제 영화에서 나오긴 하는데 87년도에 두 명의 죽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죽음은 아니지만 전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권인숙 성고문 사건. 부천서 성공 예. 사건. 그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미 계속 그 물이 끓고 있었던 거예요. 예. 85년 그 5.3 사태, 인천 5.3 사태부터 해서 86년도 권인숙 성고문 네. 사건, 그리고 건대 사태, 그 유명한 건국대학교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직결을 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정말 헬기 동원하고 해가지고 예, 고립돼가지고 1,000명이 네. 1,000명 정도가 연행이 됐어요 그때. 그 쥐잡기 하듯이 정말 그 각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가 꽉꽉 들이찰 정도로 대거 건거를 했거든요. 그 사건이 있었고 87년도에 문제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죽어버린 거예요. 참 그 죽음이라는 게 거의 여기 그 박종철 학생의 경우에는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박종훈 씨 당시 네. 그렇죠. 박종훈 씨의 소재를 불지 않으려고 네. 버티다가 그런 변을 당했는데 그 영화에도 사람이 나오죠. 결국은 그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가 공천을 받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부천에서 출마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네. 부천에서 계속 떨어졌죠. 어제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가롤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21살 박종철 군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졌습니다. 숨진 박 군은 서울대 민민투 책임자로서 수배 중인 사회복지학과 박종원 군을 숨겨준 혐의로 어제 오전 경찰에 연행됐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정치낭인데 네. 정치장에 대해서 지금 미디어팬의 주필인가 아마 아, 그렇게 그래요? 들었어요. 미디어팬이면 아. 이제 변희재 계열이랑 예. 같은 극우 스탠스의 성향입니다. 극우 매체입니다. 예. 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87년 1학년 때 그 장면이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여학생 주인공 네. 여학생이 만화 동아리 예. 가입을 해서 무슨 만화 영화 틀어주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광주 항쟁 비디오를 보게 되죠. 그 바로 한치패터 비디오죠. 예,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힌츠패터. 네.
저도 근데 그 당시 신입생들이 비슷한 경로를 겪습니다. 저도 사실 원래 김대중 빨갱이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학생이 된 사람인데 저는 경상도 출신이니까 어릴 때부터 김대중 빨갱이고 뭐 그런 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데모하면 안 된다. 근데 광주 항쟁 비디오를 저도 그걸 보고 나서 헷가닥 해버렸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저 그때부터 막 짱돌 들고 쇠파이프 들고 진짜 화염병 던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된 게 그 광주 항쟁 비디오인데 네. 이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충격. 이 영화 후반부로 가면은 모두가 전율하는 그런 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인 이제 김태리 씨죠. 김태리 씨가 버스 위로 딱 올라서는데 광장에 모이는 엄청난 그 군중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2016년에도 위대한 혁명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60항쟁도 큰 혁명에 준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둘 다 성공한 혁명인데 1987년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최극단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무질서를 만들어내서 혁명에 성공하는 셈이고요. 2016년에는 최고의 질서 있는 또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거잖아요. 두 개가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먼지 하나까지 안 남을 정도, 담배꽁초까지 하나까지 안 남을 정도로 완전한 질서 안에서 혁명을 이룬다는 면에서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극중 신입생 역할을 맡은 김태리 씨가 가게를 정리하다가 이한열 열사의 그 죽음을 다룬 이 신문을 읽게 되는데 그 직전에 촛불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였을까? 예, 촛불 정리했었고 맞아요. 촛불 정리하는 예, 나오죠. 택시 운전사에서도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기사가 이제 광화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간 장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재의 어떤 흐름과 과거를 연결시키는 그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연결되어 있고 영화적으로도 또 그렇게 연결시키는 또 인물로도 연결이 되는 게 극 중에서 이제 김윤석 씨, 영화배우 김윤석 그리고 오달수 씨 나왔는데 네. 이분들이 모두 박종철 열사의 해관고등학교 2년 3년 후배래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시위 현장 지나가다가 그 극중에서 그런 모습 나거든요. 내가 얼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맨날 검문에 잡힌다고 실제로 검문에 잡혀서 3일 동안 유치장에 끌려간 적이 있었대요. 이우연 배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때 연대. 예, 연대 신학과였는데 본인이 학생운동에 투신해가지고 2번 옥고를 치렀고 그 이한열 열사 때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예 네. 예, 옆에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있고 예. 태극기 들고 있고 거기 옆에 우상호 그렇습니다. 우상호가 우상호도 있었고. 있고 뭐니뭐니도 또 재미있는 캐스팅은 바로 문성근 씨죠. 문성근 씨는 장세동으로 나오죠. 네, 세상에. 장세동 역할인가요? 예, 네. 그게 장세동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문익한 등장하는데, 아버님 네. 모습 나오는데 네, 그렇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문익한 목사님 네. 그게 그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음. 예, 그건데요. 그 아까 그 얘기하니까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7년도와 2016년은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버스 위에 올라가는 장면 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작년 촛불 집회 때는 버스에서 내려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음.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 1987년에는 무질서의 총합으로 그 독재자와 싸웠다면은 왜 2016년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일까? 네, 뭐 조금 다르긴 한데요. 1987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뭐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그 사실 뭐 직접 현장에 쓴 거 아니니까 뭐 이런 말 하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때가 무질서했나? 그렇진 않고요. 사실 그렇진 않았다 생각을 하고 일단 그때 당시에도 약탈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대규모 민중 집회에서 뭐 약탈 방화가 없는 집회는 거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무질서였던 거겠죠. 예, 뭐 그쪽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나 굉장히 이제 그 평화로운 집회였던 거는 그 범주에서는 확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그래도 학생 운동 지도부가 있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한열 여사 때문에 연대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었었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우상호 의원이 당시 연대 총학생회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학생운동권이 중심이다 그러는데 지난 촛불 집회의 중심은 누구였냐 그러면 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촛불 집회를 준비해 주시는 스텝진들 분들은 계셨지만 절대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예, 것이고. 그분들도 스스로를 자기 주인공이라 얘기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뭐 어떤 마이크를 뭐 누군가 독점하거나 이런 적도 사실은 없었었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식의 혁명 지난 지난 촛불 혁명은 혁명 맞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그렇죠. 혁명이고 그런데 이런 혁명에서 혁명의 지도부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정말 놀랍고 진짜 그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는 장면이죠. 네. 뭐 프랑스 68혁명 이런 데만 해도 프랑스 68혁명만 해도 지도부 있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스타들이 몇 명이 탄생을 했어요.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68혁명 같은 경우도 정말 굉장히 유니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68혁명을 주도했던 학생운동가 중에 한 명이 독일인이에요. 독일에서 온 사람이고 네. 거기다가 그 양반 유태인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쪽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 뭐 대만 유학생이 87년 학생 운동을 주도해가지고 그걸 주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유럽이니까 가능한 일인가 보다. 이런 네. 가능한 일이죠. 여기 이제 국경 개념이 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정도니까. 근데 어쨌든 그 87년도에서는 지금과 좀 다르다고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인 지도부가 존재했고, 그리고 주도 계층이 학생이 아무래도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네. 이 반면에 지난 촛불혁명 같은 경우에는 전 계층이 거의 뭐 다 참여를 했고 뚜렷한 지도부 없이 이루어졌고 대신 이제 거기서 정치권이 오히려 좀 뭐랄까 중심을 잡아줘야 됐다 그래야 되나?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치권이 역할들을 해준 것 요 정도가 좀 달랐다. 네. 저도 두 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버스에 올라가는 장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영화 속 이제 김태리 씨가 그 각성하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지도부? 글쎄요. 촛불혁명보다도 우리가 중계했던 촛불 파티. 네. 촛불 파티는 그야말로 지도부가 없는 네. 그저 시민들끼리 모인 단톡방 텔레그램을 주축으로 해서 자기들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본인들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훌륭한 행사를 만들어냈고 그 노하우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다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변화들이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87년과 2016년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왜? 그때도 87년도에도 결국 일부 지도부가 있긴 했지만 정말 시민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말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조직하고 지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처음에 그런 60 대회를 민중대회인가 하여튼 60 시민 무슨 대회 민주 뭐 하여튼 대행진 네. 이런 형태로 행사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엄청난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은 2016년 촛불 집회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 결국 주인공은 시민들인 거예요. 시민들이고 다만 버스만 상징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는요. 사람이 모이면 다 때려잡았어요. 네. 근데 2016년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이 해산시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30년의 세월 동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진화를 했다. 그래서 87년도에는 무조건 사람 모이면 갖다 때려잡고 체류탄 쏘고 하니까 무질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질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평화로운 집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근데 2016년은 이미 집회 시위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정비가 되면서 폴리스 라인부터 해가지고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때는
그 보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 했던 거고 이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버스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인과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평화 집회가 가능했으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질서를 지키자고 우리가 집단 지성의 명령을 네. 내린 것이고요. 1987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1987년 즈음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무탄무성 논쟁, 무성무탄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을 던지지 않으면은 우리 경찰도 최루탄을 안 쏘겠다. 그러니까 집회 쪽에서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탄 무석. 니들이 최루탄 쏘지 않으면 돌을 던지지 않겠다. 이게 팽팽하던 시기예요. 근데 결국은 1987년에 어쨌든 간에 그런 폭력적인 진압에 맞춰서 싸우고 시민 주권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평화적인 집회가 가능해진 것이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착오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다시 87년 방식으로 싸워야 돼, 투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아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바로 되면 다시 무성무탄 그 무탄무석 그 끝이 없는 논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트위터 보면 흔히 말하는 진신유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촛불 혁명이 무슨 왼수냐 무슨 아우. 그러면서 87년을 얘기한 거예요. 87년에 네. 우리 다 돌 던져서 이겼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저기 사실 혁명이 한번 성공을 하면 한 30년간 세상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혁명이 실패를 하면 네. 바로 그 즉각적으로 반동의 물결이 몰려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87년 혁명 성공의 우리 사례고 그로 인해서 거의 30년 이상, 30년 앞으로 한국 사회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와중에 있었던 중간에 한번 실패한 혁명을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게 광우병 집회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2008년은 진짜 실패한.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정말 그때도 지금과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양상 면에서도 비슷했고 그다음에 규모 면이나 등등등 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될 것 같았던 어떤 한 임계점까지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 계속 저도 그때 계속 참여를 했었으니까 아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네. 아 이거 좀 뭔가 좀 네. 어렵다. 네. 곧 무너지겠다. 사실 그런 마음속에 불안감들이 있던 덕분에 그래서 새벽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11시, 10시에 집에 가자 그래도 못 갔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결국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명박이 아주 무자비한 네, 저기 그렇습니다. 반동의 물결이 왔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 실패한 혁명의 경험으로 반동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러나 그게 그 반동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또 한 번 진화를 했잖아요, 진짜. 그렇죠. 2008년의 경험 이후로. 역설적으로 2008년의 실패는 1987년을 답습한 그 문화와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다고 저는 사실 연역적으로 아니 귀납적으로 그렇게 네. 좀 해석을 합니다. 결과론이죠, 왜냐하면 저는 결과론. 네. 그 당시 그 초창기 그 청소년들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로 이어오다가 운동권 깃발이 등장하면서 저는 그 28년 그 일종의 그 집회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명박을 끌어내리겠다는 목표 자체가 굉장히 과도한 목표였고, 과도한 목표. 예? 이명박 정권을 뭔가 광폭 그러니까 미친 짓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뭔가 절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실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람에 모든 게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그렇죠. 반동을 겪은 거 아니냐. 네. 그때도 사실 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역시 기존 정치권. 음. 근데 우리는 그때 사실 저 기억나요. 아주 선선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쩌다가 나오면 우하고 그때 예를 들면 강기갑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왔을 때 와 하면서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국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주체들한테 대해서는 사실 야유를 보냈었거든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그리고 물론 그때 당시에 야권 진영이 그 국민들의 어떤 그걸 받아내서 정치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능력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 하니까 저도 결과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도 폭력 비폭력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트위터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가 주류였는가?
담론의 주류가 누구였는가? 소위 말하는 진신주들이나 그 낡은 수구좌파 세력들이 그때는 모두가 힙하고 같은 말을 해도 그쪽 말들이 더 RT를 많이 먹었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논쟁, 비폭력 논쟁을 하면 당연히 폭력파가 이깁니다. 네. 그래서 버스 끌어당기고 뭐 버스 안 때렸다고 하는데 버스 많이 손괴하고 망치질하고 빵꾸 내고 다 온갖 폭력 시위를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들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썼다가 트위터에서 공격 많이 당했거든요. 네. 뭐 문화재 하려고 하냐 김남은 씨는 문화재면 어떻고 어떤 형식이 뭐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은 폭력 비폭력 논쟁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평화 시위파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 결정된 그대로 평화 시위가 계속 이어졌던 네.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모인 거 아니야. 애들 데리고 나오고 유모차 데리고 나오고. 폭력 시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탄핵 그 헌재에서 넘어간 다음에 박사모에서 폭력 시위 집회했다가 단 하루 만에 3명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요? 네, 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70대 남성이 서울대 병원에서 방금 전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70대 남성이 서울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2008년 그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민주주의 2.0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 사저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 상황 가지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너무 과한 주장 아니냐. 내가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 상황 가지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건 과한 요구고 그걸 목표로 저렇게 싸우면 퇴로가 없다. 지금은 저기에 뭔가 책임감을 가진 지도부가 있다, 존재한다면 빨리 순차적으로 퇴각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저 상태로 저렇게 가면 상처만 남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대안이시네 그때 역시. 데일리서프 기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기자를 해가지고 그 매일 취재를 나갔죠. 취재를 나갔는데 사고는 맨날 새벽에 터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새벽에 터지니까 새벽까지 이제 자리를 뜰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 새벽 6시, 7시까지 있다가 이제 자리를 옮겼었는데 그 사고가 새벽에 터진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원래 저기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집에 가고 남은 아주 이제 열성파들이 이제 새벽까지 남아가지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뭔가 이제 어떤 그 집회 마지막 불꽃으로 뭔가를 하나를 하다가 꼭 충돌이 일어나고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예, 하다가. 청와대 행진하겠다. 그러니까 효자동 거기서 이제 맨날 대치하고 이러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아까 그 트위터 그땐 트위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때는 투쟁파라 그래야 되나? 폭력파라 그래야 되나? 매파가 비둘기파를 늘 이겼었죠. 그렇죠. 왜냐면 정리해보면 너무 속 시원하고 맞는 말 같으니까 그때는 우리도 잘 몰랐어요. 그 요번에는 정말 그때를 진짜 완벽하게 진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의 실패들을 다들 다 철들었어. 예, 누구 하나가 저기 철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네. 복귀를 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엄청난 인내력과 절제심을 발휘하면서 진짜 몇 달 했어요 우리. 맞아요. 예? 또 한겨울에 그러니까 그 추운 날씨에 몇 달을 한 거냐? 10월부터. 그럼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사실 1987년도에도 이런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때 60항쟁이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전국 모든 대학교가 동맹휴업 들어가면서 6월 9일부터 동맹휴업 네. 들어간 대학도 있었어요, 일부. 시작하면서 이게 싸움이 이제 점점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계속 싸움 어떻게 계속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싸움 전쟁터가 명동성당이었어요. 명동성당에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300명 정도 시민 학생, 시민들 150, 뭐 대략 반반이었어요. 학생들 반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논쟁을 했어요. 토론을 하잖아요. 그때 세 개의 파가 있었죠. 주사파, NL, 민족해방,
그다음에 민중민주 PD파 요즘 진신주라고 하는 네. 그다음에 CA 재헌의회파 재헌의회파 이거 재헌의회파는 아예 이걸 기점으로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때려 엎어가지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 이건 거고 예 그 노선에 따라서 비타협 투쟁을 하자 아니다 여기서 적절히 타협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네. 와 결론이 안 나. 각 파의 주장이 어땠어요? 주사파가 가장 타협파였죠. NL이 지금보다는 그래 굉장히 유연하고 괜찮았어요. 대중 노선으로 가자. 예, 대중 노선이었기 때문에 CA파는 말이 안 뭐 통해. 걔들은 뭐 여기 끝까지 자기들은 그럼 니들 다 나가라.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런 거였고. 그때는까지만 해도 사실 NL과 주사가 좀 달랐고 주사가 NL을 갖다 다 점령하고 이러지 맞아요. 비주사 NL이었지. 예, 비주사 NL이 많았습니다. 여튼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 투쟁과 비폭력 투쟁 네. 논쟁도 있었어요. 그때도 비폭력 투쟁이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래서 노선 자체는 비폭력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 근데 사실 지금 요번 그 촛불혁명 때는 폭력 비폭력 논쟁 자체가 무의미했던 게 아니 그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다 애 데리고 나 우리 집도 저기 애 데리고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무슨 폭력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고 거기 강화문 그 좁은 데다가 100만 명이 모였는데 아니 뭐라도 사고 터지면은 뭐 어쩔 거예요 진짜. 전혀 실익이 없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폭력 투쟁을 하다가 뭐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뭐 영화 관련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도 다들 하실 말씀이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영화였던 잔향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보면 변호인, 택시 운전사, 뭐 1987도 그렇고 역사라든가 실존 인물을 주제한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1987년도에 87학번이었던 분이 계시죠? 네. 예, 제가 87학번이죠. 네. 예. 87학번이신데 실제 그때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셨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달라진 부분, 아니면 각색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묘사됐다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 이한열 부분이 네. 드라마틱하게 그 스토리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스포일러. 예. 예. 근데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영화를 보시면 그 남녀 주인공과 이한열과 막 등등의 이 스토리가 잘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한열 학생의 죽음 이 부분은 사실인데 여기에 픽션을 갖다 넣은 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예. 그 하정우가 분한 그 예. 검사 역인데 예. 하정우는 거기서 좀 물론 자기가 프로페셔널로서 그 경찰들이 감히 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래봤자 공안 검사인데 또 여러 가지 시국 사건을 맡았던 검사인데 과연 거기 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뭐 프로페셔널하고 또 자기 나름의 그 정의의사도 같은 그런 배역이 맞느냐 좀 약간 영화 쪽으로 미화된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하정우가 그러다가 결국 사표 내고 변호사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각색이 된 거죠. 그럽니까? 그 실제 그 주인공 검사 최환 부장 검사였는데 최환 부장 검사는 사표 내지 않고 계속 검사 생활하면서 나중에 서울지검장도 하고 그래요? 예, 높은 자리까지 다 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다음 노태우 정권에서 좀 보복을 당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보복 당할 수가 없었던 게 그 민심이 너무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최환 검사가 했던 것이 사안이 너무 중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네.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고문하다가 죽은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걸 부검도 하지 않고 그냥 한다? 이건 사실 자기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너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철했다가 똥물 다 뒤집어 썼다고. 부천 상고문 사건에서 네. 똥물을 뒤집었다. 부천 상고문 사건 이야기 나오잖아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지극히 그냥 그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다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사회에 크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적절한 저는 어쨌든 뭐 그 정도 한 것만으로도 높이 그럼요. 평가를 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진짜 눈 찔끔 감고 사인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급부도 굉장히 많이 제시받았을 텐데 말이죠. 네. 그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 표검사라고 해서 그 밑에 막내 검사로 나오는데 뭐 조인트 까이고 그러잖아요. 네. 딱 누가 딱 보더라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 안상수 창원시장. 예. 예. 근데 안상수 시장이 의원 시절에 자기가 바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사실 진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또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셔서. 그 이 영화에서 보면 그 하정우가 조인트를 확 까버리잖아요. 네. 쉽게 해서 거기 표검사가 그냥 대충 위에서 뭐 하라는데요. 그냥 사인해주자는 쪽으로 네. 하는데 하정우가 조인트를 확 후려 갈겨버리잖아요. 네. 그거예요. 이거 사실 그 영화 보면 안상수를 심하게 극딜을 한 겁니다. 다시 젊은 날의 검사로 돌아간 안상수 창원시장이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 시장은 사건 축소 외압을 받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은폐나 축소하려 했고 수사검사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고 투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는요, 사실은 목숨 걸고 그다음에 자기 직위 던질 생각 안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우리가 한 겁니다. 이 부분은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환 전 서울지검 공안부장. 좀 다소 과장이 있습니다. 예. 뭐 피나게 또는 생명의 뭐 위험을 무릅쓰고 우선 뭐 그 전 단계에서 제가 그 화장 예. 해달라고 하는 걸 거부할 때도 저 자신 뭐 생명의 위협은 안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다소 과장된 것 같고. 심하게 극딜한 거지. 그 안성수 입장에서는 저 영화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도 지침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보도 지침 잘못 어기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남영도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끌려가고 네.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이 보도 지침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언론사 안에 군바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앉아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 이 정도 전두환 정권 7년차 정도 되면은 사람이 죽었다, 학생 하나 죽었다. 그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7년 내내 보도 지침대로 쓴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큰 사건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서 어떻게 자기 나름의 그걸 쓸 수 있었는지. 근데 4.19 혁명도 생각해 보세요. 4.19 촉발된 것도 결국은 김주열 학생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의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그 어떤 포갑적인 독재 권력에 짓눌려 있던 어떤 그 정의감이 죽음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도 피로 손에 피를 묻히고 80년 광주의 피로 집권을 한 정권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박종철 열사가 사실은 처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고문치사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 87년에는 다들 4.19를 떠올렸겠네요. 검사고 언론이고 간에. 그렇죠. 그 죽음 자체가 도저히 이거를 우리가 눈 질끈 감고 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그 뒤 황경희는 박군의 왼쪽 팔을, 한경사는 오른쪽 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끼어잡고 이정호 경사는 뒤에서 밀었으며 강경사는 박군의 머리를 욕조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군의 목이 욕조의 턱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오늘 오후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 수감했습니다. MBC 뉴스 신경민입니다. 사실 김세진 이재호 열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그 투신하신 분 있었죠. 계시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고. 이제 국가 권력에서 이제 일어난 그 학생들의 죽음은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렇게 저 쌓여서 그야말로 그때가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분신 같은 경우는 사실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맞아 죽은 거예요. 얘기가 양상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박종철 그 영화에 나오는 박종철 열사가
1월에 고문치사로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진상이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이 이 영화 스토리의 전반을 네. 지배하잖아요. 그때까지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이 진상이 6월이 되어서야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60항쟁이 이제 결성이 되고 그 와중에 그 시위 와중에 이한열 열사까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시민혁명이 결국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좀 약간 찜찜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명쾌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삶의 끝이지만 죽음이라는 게 메시지를 갖게 되면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네. 영화 속에도 나왔지만 그 장성한 아들 또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 듣던 잘 듣던 아들이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을 봤을 때 주변 사람이 느꼈을 충격들 그리고 그게 언론 통해서 퍼졌을 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그 파급력을 통해서 추악한 국가 권력의 실체도 다 드러났을 테고. 다시 한번 2016년의 혁명에 저는 진짜 경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정권 하나 갈아치는데 몇십 명이 죽음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완벽한 질서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런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다는데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그 1987은 결국은 60항쟁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정치 신세계에서 60항쟁 이야기는 한번 이미 다룬 적이 있죠. 네. 우리 김남훈 앵커가 현장 리포트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때는 대통령 취임하시고 1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이게 딱 그러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찰들이 너무 친절해 시민들한테.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광화문에다가 시청 앞에 간다 뭔가 조금 짜릿짜릿한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우리 편이야.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당시 현지에서 만났던 그 나이 지긋한 50대 초중반의 시민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채 의식이 있었다. 그렇게 생떼 같은 동년배의 아니 후배 그 동생 같은 애들이 2명이나 죽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인터뷰를 녹음을 따기도 했었죠. 네. 바로 그런 부채 의식이 또 계속 성장되고 또 시민 의식이 올라가면서 2016년에 촛불 혁명까지 완성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 60항쟁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정치 신세계 에피소드 63번입니다. 예, 63번을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여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네. 이야기해놨으니까 그거 듣고 영화 1987을 보시면 영화가 몰입도가 훨씬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윈 연배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영화 끝나고 나서 젊은 남녀들이 나오는데 여자분 이해를 했어. 그런데 남자분이 그러는 거야. 여자분한테. 이 영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헤어져. 헤어져. 아니 헤어져야 돼 그런 거. 이런 빵아랑은 헤어져.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하면 모르니? 아니 그런 공감 능력 없는 애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을 하겠어? 아니 2시간 20분도 이 영화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공감 능력 문제가 아니라 무식한 문제인데 무식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 무식하기도 하고. 그럼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헤어지세요. 헤어진 걸로. 네. 전 솔직히 그 마지막 한 20분은 나중에 아예 그냥 넉넉히 그냥 울어버렸어요. 그냥. 예, 그냥 눈물 막 흘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너무 그 흐느낌이란 거 있잖아요. 이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계속 울어가지고 영화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네.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진정시키고 나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영화의 핵심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다큐멘터리, 진짜 현장 영상. 예. 네. 혹시라도 영화 못 보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신다면 엔딩 크레딧 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관객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네, 진짜 그렇습니다. 핵심이었으니까요. 꼭 보십시오. 네. 1000만 만들어 주십시오. 1000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1000만은 무조건 뚫어야지. 이거는. 우리 참 이거 홍보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 나 사후 청구하려고. 방송 들려주고 청구하려고. 수금은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돈 받으러 간 건 제가 또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 말 안 들으면 그때 데리고 갈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그
60항쟁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 광장에서 기념사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한 글자도 뺄 게 없어요. 예. 네. 이 내용은 문글 다이어리에 수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녹음된 자료를 통해서 오금을 들어보신 걸로 이 방송 정리할까 합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 신세계 진행을 맡은 김남훈이었고요. 윤가피, 권순욱,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6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 된 청년부터 일원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언철폐, 독재 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쇠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 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 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 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 발전도, 사회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루어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6월 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망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 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 출판인, 청년 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0국민대회가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와 27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헌법 정치를 위한 국민평화 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에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일 열사요! 김상진 열사요! 장준하 열사요! 김태훈 열사요! 황정하 열사요! 김일기 열사요!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박영만 열사요. 김종태 열사요.